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제발 아이만은. 한밤중 아이의 손을 꼭 맞잡은 여인이 눈보라 속을 맨발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폐렴으로 타들어가는 여인의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요. 세상 천지 갈 곳 없는 모자에게 마을 끝자락의 초라한 약방은 마지막으로 남은 아주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여인은 끝내 약방에 닿지 못한 채 차가운 눈밭 위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남은 힘을 다해 여인이 알려준 약방 문 앞까지 기어와 쓰러지고 말았지요. 야심한 시각, 낯선 소리에 문을 연 약방 과부는 쓰러진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굴 거둘 처지가 아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문만 닫으면. 고을에서 가장 힘있는 자가 왜 죽어가는 여인과 어린아이를 이토록 끈질기게 뒤쫓았는지, 그리고 이 기묘한 인연이 어떤 파란을 불러오게 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그날의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소백산 아래 자락에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이 깊어 봄이 늦게 오고 겨울은 일찍 찾아오는 곳이었지요. 그 고을 안쪽 좁은 골목에는 처마가 낮고 문이 낡은 약방 하나가 있었지요. 약방 주인은 박다나 24세 과부였습니다. 다나는 19이던 때 약방 총각 임재원과 혼인했습니다. 재원은 손이 야무지고 눈썰미가 좋아 약재를 고르는 솜씨가 뛰어났고 다나는 그 옆에서 장부를 쓰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혼인한 지 5해가 되던 해 재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아에서는 옥중 병사라 했지요. 다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남편이 남긴 약방 장부를 두 팔로 끌어안은 채 밤을 버틸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나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매일 약을 짓고 장부를 쓰고 약방의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빛이 달라졌지요. 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는 했습니다. 약방댁은 남편 죽고 나서 눈빛이 달라졌대. 원래도 말이 없더니 이제는 손님이 왔는데도 웃질 않더라고. 워낙 야윈이 무서울 정도라니까. 어느 날 마을 안악이 기침약을 사러 약방에 들렀습니다. 약방댁 요즘도 여전히 혼자 하시는 거요. 예. 참 안 됐다. 젊은 나이에 약 지어드리겠습니다. 에이, 나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약 먼저 받으시지요. 안악이 혀를 차며 문을 나섰지요. 다나는 다시 약재 항아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처럼 그저 약재 항아리를 닦고 또 닦았지요. 그런 다나를 오래전부터 지켜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집 황노파였지요. 황노파는 자식 없이 홀로 살아온 늙은이였습니다. 다나가 어릴 때부터 곁에 있었지요. 다나가 첫걸음을 뗄 무렵부터 황노파는 곁에 있었지요. 혼인날 쪽을 찔 때도 남편 잃고 혼자 남은 밤에도 황노파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황노파에게 다나는 핏줄보다 더 진한 자식이었지요. 다나 역시 속을 꺼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황노파 하나뿐이었습니다. 황노파는 날마다 약방 마당으로 건너와 불을 피워주거나 밥을 들이밀었지요. 처음에는 다나도 이를 거절했으나 꾸준한 황노파의 방문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나가 세상에 남겨둔 유일한 온기였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황노파가 약방 토방에 걸터 앉아 다나가 약재 고르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봤지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야. 예. 원망이 너무 오래되면 독이 된다. 알고 있느냐? 다나의 손이 잠깐 멈췄지요. 그러나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원망 같은 것 없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무섭다. 독은 안으로 퍼지는 법이니라. 다나야, 재원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간 게 억울하지도 않느냐? 억울한 것을 말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말하면 반은 나온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은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 다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롯불이 조용히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렸지요. 둘 다 그 침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황노파가 일어서다가 발길을 멈추고 돌아보았지요. 원망은 독과 같아 마음을 먼저 썩힌다. 그것만 기억해 두어라. 다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원망이 독이라고, 독이 안으로 퍼진다고. 그런 말이 지금의 다나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나가 황노파를 불렀습니다. 응, 내일도 와주실 겁니까? 그야 당연하지. 내가 안 오면 내가 밥이나 먹겠어.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오는 거지. 황노파가 돌아갔습니다. 다나는 재원의 장부를 꺼내 품에 안았지요. 장부 여백에는 재원의 작은 글씨가 빼곡히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저 재원의 손길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버리지 못하고 안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지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야밤이었지요. 약방 앞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는 약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처마 밑을 보았습니다. 거기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가까이 가보니 아이였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인데 삼배 조각을 걸친 것이 전부였지요. 갈비뼈가 비쳐 보이고 입술은 터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차갑다 못해 굳어가고 있었지요. 다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를 들여야 할 이유가 없었지요. 빈 약방 하나를 혼자 지키기도 빠듯한 처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가늘게 열렸지요. 까맣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꺼지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다나는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지요.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약방 안으로 들어와 화롯불 옆에 아이를 눕혔지요. 손발이 얼어 있었습니다. 다나는 말없이 따뜻한 물을 데워 수건에 적셔 아이의 손을 감싸 쥐었지요. 그렇게 1시경쯤 지났을까요? 아이의 눈꺼풀이 다시 떨렸습니다. 일어났느냐? 아이는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다나를 보았습니다. 이름이 무엇냐? 모르요. 어미는 없어요. 아비는 몰라요. 어디서 왔느냐? 기억이 안 나요. 아프냐? 조금요. 어디가? 배요. 아이는 그 말을 하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미 포기한 아이인지. 다나는 그 눈빛이 어쩐지 낯설지 않아 한동안 대꾸를 못했지요. 밥은 먹었느냐? 사흘. 사흘을 굶었단 말이냐? 예.
다나는 일어나 솥에 죽을 올렸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눈으로 쫓았지요. 죽이 다 되자 사발에 담아 보기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받아들고서도 먹지 않았지요. 왜 안 먹느냐? 먹어도 돼요? 다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는 진심으로 묻고 있었지요. 다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먹어라. 아이는 그제야 천천히 죽을 떠먹기 시작했지요. 사발이 비워질 때까지 다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 먹고 나서 다나를 올려다보았지요. 고맙습니다. 다나는 대답하지 않고 빈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지요. 이름이 없으면 지어야지. 복이. 복이라고 하자. 아이가 눈을 깜박였습니다. 복이요? 응. 복이. 잘 자거라. 얘 복이는 마치 새 신발이 맞는지 조심스럽게 발을 넣어보는 아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황노파가 건너와 약방 문을 열었다가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다나야, 이 아이가 어디서 난 아이냐? 처마 밑에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이 눈보라에. 예, 어미 아비는 없답니다. 황노파는 아이를 찬찬히 내려다보았지요. 아이는 화롯불 옆에 웅크린 채 황노파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황노파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이름이 뭐냐, 얘야? 복이요. 복이, 그건 누가 지어줬어? 복이의 시선을 따라 황노파가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나는 아무 말 없이 약재 항아리를 닦고 있었지요. 이 아이 어떻게 할 거냐, 다나야?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나는 긴 침묵을 유지하며 항아리를 닦았지요. 황노파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일단 밥은 먹이자. 그것만은 맞다. 예. 황노파가 돌아가고 약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나는 닦던 항아리를 내려놓고 보기를 바라보았지요. 보기는 화롯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것이 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계절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눈이 녹고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보기는 어느새 약방의 일부가 되어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이제는 아침이 되면 제 발로 일어나 약방 마당을 쓸었습니다. 다나가 딱히 시킨 것도 아니었지요. 보기가 어느 날 빗자루를 들고 나와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다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보기의 아침 일이 되었지요. 황노파가 그 모습을 보다가 다나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시킨 거야? 안 시켰습니다. 그럼 혼자 하는 거야? 예. 영리한 아이네. 보기는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약방에서의 일상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다나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기가 항아리들이 지저분해 보인다며 죄다 꺼내 닦기 시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뚜껑과 몸통을 따로따로 닦다 보니 짝이 전부 섞여버린 것이었지요. 다나가 돌아왔을 때 약재 항아리 20개가 뚜껑도 없이 마루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다나는 그 광경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보기가 항아리 하나를 들어 다나에게 내밀며 지극히 진지한 얼굴로 말했지요. 걱정 마세요.
이건 냄새가 나요. 그리고 다른 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더 냄새가 나요. 또 다른 것을 들었지요. 이건 제일 냄새가 나요. 이렇게 짝을 맞추면 됩니다. 다나는 보기가 킁킁거리며 항아리에 짝을 맞추는 걸 바라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픽 웃음이 새어 나왔지요. 웃음이 터지고 나서야 다나는 그것이 웃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 나온 웃음이었지요. 어색하고 낯설고 어쩐지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보기는 다나가 왜 웃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지요. 그래서 더 웃겼습니다. 황노파가 마침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요. 소리 없이 안을 들여다보다가 얼른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빨개졌거든요. 그날 저녁 보기가 황노파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할매, 어매가 웃었어요. 알아. 나도 써. 근데 웃으면서 왜 울어요? 그런 웃음도 있는 거야. 무슨 웃음이요? 오래 참았던 웃음. 보기는 그 말을 이해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요. 황노파가 보기 머리를 쓱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보기야. 뭐려? 그냥 잘했어. 약방일은 조금씩 두 사람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다나가 약재 이름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것부터였습니다. 마른 생강, 감초, 계피. 보기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지요. 다나가 이름을 댔을 때 보기가 막힘없이 항아리를 짚으면 다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보기가 엉뚱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약방 안에 말이 늘었습니다. 어메. 응.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구불구불하게요. 뿌리니까. 뿌리는 다 구불구불해요? 그건 아니다. 그럼 왜 이건 구불구불해요? 그냥 그렇게 자랐겠지. 그냥요? 그냥. 어매도 그냥 모르는 게 있어요? 있지. 보기는 잠시 그 뿌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매는 약이 왜 다 쓴 줄 알아요? 글쎄. 나쁜 걸 없애야 하니까 쓴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지. 그럼 나쁜 걸 없앨 때 쓴 맛이 나는 거네요. 몸도 세상도. 다나는 손을 멈추고 보기를 바라봤지요. 7살짜리 아이가 할 말 같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이미 다른 항아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약재를 골랐지요. 그러나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매미 소리가 약방 마당의 고목을 뒤흔드는 한여름이 왔습니다. 후끈한 볕 아래 건조대에 널어둔 약재 냄새가 진동하고 짙은 풀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툇마루까지 밀려오던 정오였지요. 보기가 다나 곁으로 다가와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잡고 앉아 약재를 하나둘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야. 예. 다른 이름은 없느냐? 보기 말고 말이다. 아이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낮게 깔리는 매미 소리의 목소리를 얹었습니다. 없어요. 보기밖에 몰라요. 그래. 다나는 더 묻지 않았고 보기도 더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른한 여름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약재를 골라냈지요. 콧등에 맺힌 땀방울이 마루 위로 툭 떨어졌으나 그 사이를 흐르는 침묵은 덥거나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두 사람이 나누는 침묵은
억지로 메울 필요가 없는 평온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나는 곁에 앉은 아이의 조그만 기척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여름날 숲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두 사람의 인연도 그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서로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약방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약방댁이 아이를 거뒀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영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마을 노인이 무릎 약을 지으러 왔습니다. 다나가 약재를 고르는 동안 노인이 보기를 흘끗흘끗 쳐다봤지요. 보기는 약재 이름을 적은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거둔 아이요? 예. 어디서 났소? 처마 밑에서 주웠습니다. 허허, 처마 밑에서 주웠다니. 노인이 보기에게 직접 물었지요. 얘야, 약재에 대해서 좀 안다지. 예. 그럼 저기 저 빨간 거 이름이 뭔지 아느냐? 오미자요. 저 까만 건? 작약불이요. 오, 어디서 배웠느냐? 어매한테요. 어매가 누구고? 저기요. 노인이 다나를 쳐다봤습니다. 약방댁 가르치는 솜씨가 있으신가 봐요. 아이가 배우는 솜씨가 있는 겁니다. 노인이 약을 받아들고 나가면서 혀를 찼지요. 저 아이 보통이 아닌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물녘부터 보기에 볼이 발갛게 달아오르더니 밤사이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지요. 다나는 약재를 다려 먹이고 쉴 새 없이 찬물을 적셔 수건을 갈아대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깊은 밤, 보기가 열 기운에 취해 몽롱한 목소리로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메. 늘 듣던 소리였건만 고통 속에서 본능적으로 내뱉는 그 가냘픈 부름은 다나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다나는 손을 멈추고 열병에 들뜬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그렇게 서리빨 같은 열기가 조금 가라앉은 새벽녘, 다나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보기가 먼저 눈을 떴을 때 제 이마를 덮은 다나의 거친 손바닥에서 밤새 자신을 지켜준 고단한 온기를 느꼈지요. 보기는 그 손을 치우지도 몸을 뒤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이며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인기척의 다나가 눈을 뜨자 맑아진 아이의 눈망울이 마주쳐 왔습니다. 기운이 좀 나느냐? 예. 허기가 질 테지. 예. 그럼 일어나거라. 다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솥에 죽을 안치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온 보기의 목소리가 다나의 발치를 붙잡았지요. 어메. 응. 고마워요. 다나는 돌아보지 않고 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어메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에는 그간 없던 물기가 어려 있었지요. 다나는 왈칵 치밀어 오르는 목매임을 누르려 솥뚜껑을 더 꽉 거머쥐었습니다. 부엌으로 스며든 여름 아침의 뿌연 안개가 대답 없는 다나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보기는 황노파와도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나가 약재를 구하러 저자에 나간 사이 보기는 종종 황노파 집 마당에 가 앉아 있었지요. 할매, 어메가 고단해 봬요. 왜? 그냥요. 눈이 늘 그래 보여서요. 그래. 고단할 게다. 내가 있으면 좀 낫대요? 그러게나 말이다. 적막한 집구석에 사람 기척이라도 나니 좀 낫겠지. 그럼 됐어요.
황노파가 보기를 내려다봤지요. 보기야, 넌 내 어매가 그리 좋으냐? 예. 왜? 그냥요. 그냥이 어디 있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밥 주잖아요. 황노파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밥만 주면 다 좋으냐? 그리고요. 이름도 줬어요. 황노파는 그 말에 웃음을 멈추고 잠시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보기는 무릎에 손을 모은 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황노파 눈에는 다나도 보기도 안쓰럽게만 느껴졌지요. 그 즈음 보기에게 조금씩 버릇이 생겼습니다. 다나가 혼자 너무 오래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옆에 와서 앉는 것이었지요.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버릇이 다나에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보기가 옆에 없으면 허전했습니다. 그것이 더 어색했지요. 황노파가 한 번은 그 광경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보기야, 왜 거기 앉아 있어? 그냥요. 어매가 심심할까봐. 아니요. 제가 심심해서요. 다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보기는 그 웃음을 보고 만족스러운 얼굴이 되었지요. 황노파도 미소를 띠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보기가 약방에 온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9살이 된 보기는 이제 약재 이름을 웬만큼 외웠고 장부의 글씨도 쓸 수 있게 되었지요. 다나가 손님을 맞는 동안 보기가 약 항아리를 꺼내놓는 것도 어느덧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나갔던 황노파가 기운 없이 돌아와 약방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다가 다나가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내밀자 그제야 낮게 입을 뗐습니다. 다나야, 고을 인심이 참으로 무섭게 돌아가는구나. 현감 나리가 이번엔 약재마다 붙는 구실을 배로 올리라 엄명을 내렸다지 뭐냐. 배나 말입니까? 나라 법으로 정해진 공납가가 엄연히 있거늘 어찌 그런 무도한 일을. 나라 법이야 저 한양에 나 있는 것이고 고을 수령 호령은 바로 귓가에 있지 않더냐. 상인들은 벌써 그 집 앞개 마냥 꼬리를 내렸어. 감히 누가 그 서슬에 대거리하겠니. 황노파는 마른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목소리는 이제 담벼락을 넘지 못할 만큼 낮아져 있었지요. 그 양반 부임하고 나서 고을이 죽은 듯이 고요해졌어. 다들 눈치만 살피고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뒤돌아서면 입을 꾹 닫아버리니 말이다. 무서운 게지, 그 서늘한 눈매가 말이다.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가 화가 되는 법입니다. 다나의 걱정 어린 만류에도 노파는 다나의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사 살 만큼 살았으니 그렇다 쳐도 내 눈엔 다나 내가 제일 걱정이라서 하는 소리다. 약방이라는 게 관아하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곳 아니더냐. 명심하겠습니다. 현감 최치원은 부임한 이래 백성의 고혈을 짜내 제 곳간을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자였지요. 제 탐욕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하나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짓밟는 자라는 소문에 다나의 가슴에는 서늘한 낙인이 찍힌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약방 문 밖으로 낯선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보기가 먼저 눈치채고 다나의 옷소매를 당겼습니다. 어메. 응. 밖에 누가 서 있어요. 어디 말이냐? 저기
골목 끝 담벼락이요. 어제도 저 자리에 있었어요. 다나가 창호지 틈 사이로 조심스레 밖을 내다봤습니다. 과연 허름한 차림의 사내가 담벼락에 기댄 채 약방 쪽을 가만히 주시하고 있었지요. 다나의 시선과 마주친 것인지 사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였느냐? 사흘 됐어요. 그동안 왜 말 안 했느냐? 어매가 바빠 보여서요. 보기의 말에 다나는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관아의 횡포가 심해지는 이 시기에 왜 하필 우리 집을 살피는 자가 나타난 것인지 다나는 더 묻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날 밤보기가 잠든 후 다나는 깊숙이 넣어두었던 재원의 장부를 꺼내 촛불 아래 펼쳤습니다. 여백의 글씨를 밤새도록 처음부터 다시 읽고 또 읽었지요. 날짜와 품목 옆에 2개의 숫자가 나란히 적혀 있는 장부를 말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뭘 적은 것일까? 왼쪽 숫자는 정갈했으나 그 옆에 오른쪽 숫자는 재원이 거칠게 휘갈겨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다나는 낮에 황노파가 분에 모직이며 내뱉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수수료를 배로 올리라던 현감의 그 악랄한 처사를 말입니다. 다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2 숫자의 간극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급하게 적힌 오른쪽 숫자는 항상 왼쪽보다 몇 배 컸습니다. 처음엔 그저 잘못 적은 것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다나의 시선이 특정 날짜에 멈춘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관아의 약재를 드리고 돌아온 재원이 흙탕물 범벅이 된 신을 신은 채 멍하니 툇마루에 앉아 있던 날이 있었지요. 재원의 마지막 생일이었습니다. 다나가 왜 그러냐 물으니 재원은 그저 약재 수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머리가 아프네 라며 허탈하게 웃고 말았지요. 다나는 그저 남편이 장부를 꼼꼼히 챙기느라 예민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날 장부에 적힌 오른쪽 숫자는 실제 나간 양보다 정확히 3배가 컸습니다. 하나는 진실이었고 하나는 탐욕이 부풀린 거짓이었지요. 장부에 적힌 왼쪽 숫자는 다나의 약방에서 실제로 관아로 보낸 수량이었고 오른쪽 숫자는 관아에서 제 마음대로 부풀려 적어놓은 가짜 수량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실제로는 물건을 10만큼만 받아놓고 나랏장부에는 30을 받았다고 거짓 기록을 하여 그 차액만큼을 누군가의 주머니로 빼돌리고 있었던 게지요. 재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수량을 부풀려 백성들의 고혈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을.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다나는 촛불에 비친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장부 속의 숫자들이 비명처럼 다나에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재원, 이걸 보여주려고 남겨둔 거지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의미도 모른 채 안고만 있던 이 장부가 이제야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나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지요. 다음 날 아침 관아 아전 하나가 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가 바깥 하나의 약방이요? 예. 현감 날이 명으로 왔소. 약재 납품 재계약 건이요. 다나는 아전을 문간에 세워두고 말했지요. 저는 납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현감 나리께서 직접 명하신 일이오. 남편이 살았을 때 했던 일입니다. 지금은 혼자라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형편이 못 된다고? 아전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박씨, 현감 나리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모릅니다.
아전이 잠시 다나를 들여다봤습니다. 다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아전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납품을 하지 않으면 이 골목에서 장사를 못할 수도 있소. 현감 날있게 전해 주십시오. 저는 납품을 하지 않겠다고요. 아전이 서늘한 눈빛으로 다나를 바라보더니 돌아섰습니다. 다나는 문을 닫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 모습을 안쪽에서 보기가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골목 끝에 서 있던 사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낯선 사람이 약방에 손님으로 들르는 일이 잦아졌지요. 약을 사기는 하는데 눈이 약재보다 약방 안을 더 오래 훑었습니다. 다나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했지요. 그날 저녁 황노파가 다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나야. 예. 아전이 왔다 갔으면 보통 일이 아니야. 현감이 직접 연락했다는 건 눈에 띄었다는 거고.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거절한 거야? 재원이 적어둔 숫자들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장부 말이야? 예. 장부 속 납품 수량이 이상합니다. 황노파의 얼굴이 굳었지요. 다나야, 그거 건드리지 마라. 왜요? 위험해. 그러니까요. 재원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기록해 둔 것입니다. 황노파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황노파. 응. 남편이 병사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다나야.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말하기 어려우신 겁니까? 황노파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다나를 바라봤지요. 그 눈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알았지? 황노파. 이젠 보기도 있잖아. 그 말에 다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보기. 아직 9살인 아이였지요. 다나가 없으면 갈 곳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마. 지금은 때가 아니야. 다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황노파가 떠나고 약방 안은 조용해졌지요. 보기가 구석에 앉아 약재 이름을 중얼중얼 외우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지요. 황노파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결심했지요. 재원의 죽음에 담긴 진실을 언젠가는 세상에 꺼내놓겠다고. 다나는 장부를 약방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자리였지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평소처럼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약을 짓고 장부를 쓰고 문을 열고 닫았지요.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나는 이제 눈을 뜨기로 했지요. 어느 날 밤 보기가 먼저 잠들고 나서 다나는 한동안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화롯가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보기를 바라봤지요. 보기야. 잠든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서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야. 그게 다야. 어메. 응. 나도 그렇게 할게요. 알아. 화롯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너를 지키면서 내가 해야 할 일도 하겠다.
잠에 빠져드는 보기의 귓가에 다나의 단호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지요. 며칠 후 아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덩치 큰 사내 둘을 데려왔지요. 다나는 약방문을 반쯤 열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말씀 생각해 보셨소? 변함없습니다. 박씨, 고집도 참 대단하시오.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이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녀석을 데리고 사는 게 고을에서 보기에 어떻겠소. 약을 사러 오신 게 아니면 돌아가십시오. 아전이 다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지요. 생각해 두시오. 날이 깨서 기다리시는 건 딱 보름이오. 사내들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나는 문을 닫고 돌아섰지요. 보기가 약재 항아리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들었느냐? 예. 겁났느냐? 예. 괜찮다, 괜찮아. 겁내지 말거라. 어매는 안 겁나요? 겁난다. 그런데 왜 거절해요? 다나는 보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을 맞췄지요. 보기야. 어매가 납품을 다시 시작하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게 된다. 어떤 나쁜 일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내가 너무 어리다. 다나는 보기의 머리를 한 번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지요. 보기가 다나 뒤로 따라와 나란히 섰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약재 항아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그날 저녁 아전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은 황노파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나야,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다. 그 안의 생각을 바꿔야 해. 관아와 척을 지고는 이 고을에서 숨도 크게 못 쉬어.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쩌려고 그러느냐? 혼자 무슨 힘으로 버티겠다고. 황씨 아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다 살고 기운 없는 늙은이일 뿐이야. 그래도 제 곁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입니다. 황노파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늘 속내를 비치지 않던 다나가 처음으로 건넨 진심 어린 의지였지요. 노파는 한참 동안 다나를 바라보다가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자기랑 똑 닮은 사람한테 시집을 갔네. 재원이요. 그래, 그 아이도 그랬지. 남들 다 하는 모른 척을 도무지 할 줄 몰랐어. 세상이 다 굽어가도 저 혼자만 대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려 했으니 말이다. 다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재원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재원은 약재 한 톨을 다룰 때도 무서울 만큼 정직한 사람이었지요. 한 번은 비싼 약재에 아주 작은 흠집이 난 것을 보고 다나가 이 정도는 약 기운에 상관없지 않겠느냐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원은 허허 웃으며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인데 내 마음 편하자고 남을 속여서야 되겠소 라고 답했지요. 깊은 밤까지 호롱불 아래 앉아 먼지 같은 약초 씨앗을 하나하나 골라내던 그 정직한 뒷모습. 다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그 고집이 훗날 관아에 그 큰 도둑질까지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나는 제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재원의 그 고지식한 성정이 이제는 다나의 손끝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만 같았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나가 납품을 거절한 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요. 관아에서는 더 이상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 서 있던 사내도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나는 알고 있었지요. 다만 잠시 물러선 것뿐이라는 것을. 보기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황노파가 보기를 불러 마당에 함께 앉았습니다. 다나는 약방 안에 있었지요. 보기야. 예. 어메가 요즘 어때 보이냐? 좀 피곤해 보여요. 그래. 나도 그렇게 보여. 왜 피곤한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야. 혼자 짊어진 것들이 있어서. 어떤 걱정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황노파가 보기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보기야. 이 늙은이가 언제까지 저 아이 곁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이가 있으니까. 할매, 오래 사셔야 해요. 허허, 그러면 좋지. 그런데 보기야, 내가 없어도 내가 어메 곁에 있어줘야 해. 있을게요. 밥도 꼬박꼬박 먹여야 해. 혼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데리고 나오고. 알겠어요. 그리고 웃겨줘야 해. 나는 다나가 웃을 때가 제일 좋거든. 그건 자신 없어요. 항아리 냄새 구분하면 되잖아. 보기가 황노파를 쳐다봤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황노파가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며 보기는 얼굴이 빨개졌지요.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황노파가 보기의 머리를 쓱 쓰다듬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다나가 보기에게 처음으로 저자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약재 몇 가지를 사 오는 일이었지요.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예. 잔돈 가져와야 한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대꾸하지도 말고, 먹을 거 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말고. 어메. 응. 저 10살이에요. 다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지요. 그래. 다녀와. 보기는 씩씩하게 나섰습니다. 저자까지는 약방에서 걸어서 2시경 거리였지요. 보기는 다나가 일러준 약재를 속으로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생강 한 근, 오미자 2냥. 저자에 도착하자 보기는 약재상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상인이 내려다봤지요. 어린 게 혼자 왔네. 뭐 살 거야? 생강 한 근하고 오미자 2냥이요. 누가 보냈어? 바깥 하나의 약방이요. 아, 약방댁 맞다. 그 집 아이구나. 상인이 약재를 꺼내며 물었지요. 약방댁이 어머니야? 예. 보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지요. 상인이 잘 됐다며 약재를 싸주었습니다. 보기는 거스름돈을 꼼꼼히 확인하고 약방으로 돌아왔지요. 다나가 약재를 받아들고 잔돈을 확인했습니다. 잘 다녀왔느냐? 예. 맞게 사왔나 보자. 다 맞아요. 확인하고 왔어요. 다나가 약재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상이 없었지요. 다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보기가 환하게 웃었지요. 다나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나이 든 노인 하나가 약방에 들어왔지요. 무릎이 안 좋은 분이었는데 다나가 마침 자리를 비웠습니다. 보기만 약방을 지키고 있었지요. 어른이 안 계시네. 잠깐 나가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시겠어요? 다리가 아파서. 앉아 있어도 되겠나? 예, 이쪽에 앉으세요.
보기가 노인을 방석 있는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이 자리를 잡고 앉더니 보기를 쳐다봤지요. 몇 살이냐? 10살이요. 약방 일을 하나. 배우고 있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왔는데 어린 것한테 물어봐도 되겠나? 말씀해 보세요. 노인이 무릎이 시큰거리고 걷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보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우슬이나 두충이 좋다고 했는데요. 어매한테 확인받고 드릴게요. 어매, 약방 주인이요. 아이고, 약방댁이 어매구나. 어린 게 별걸 다 아는구나. 어매가 가르쳐줬어요. 다나가 돌아왔을 때 보기가 노인 옆에 앉아 무릎에 좋은 약재를 나열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지요. 그리고 들어가서 조용히 보기가 말한 것을 확인하고 약을 지었습니다. 노인이 나가면서 말했지요. 약방댁. 아이가 영특해요. 제대로 가르쳐 키우면 크게 되겠어.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야, 얘야? 복이요. 복이? 좋은 이름이네. 복 받겠어. 감사합니다. 노인이 나가고 다나가 보기를 봤습니다. 약재 이름 맞게 말했다. 그러면 칭찬해줘야 해요. 방금 했다. 더 해줘요. 잘했다. 한 번 더요. 보기야. 예. 밥 먹어라. 보기가 피식 웃었습니다. 다나도 입끝이 살짝 올라갔지요. 그즈음 황노파가 다나에게 말하지 않고 보기를 따로 데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황노파 집 부엌이었지요. 황노파가 보기 앞에 재료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보기야. 오늘 너한테 알려줄 게 있어. 뭔데요? 어메 좋아하는 국 끓이는 법. 황노파가 손질하는 것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기는 눈을 크게 뜨고 따라했지요. 다진 마늘을 먼저 넣고 다음엔 파. 불은 처음엔 세게 나중엔 약하게. 왜요? 그래야 맛이 배거든. 왜 맛이 배요? 그냥 그래 할매도 모르는 게 있네요. 국이 완성되자 황노파가 보기에게 맛을 보게 했습니다. 어때? 맛있어요. 그게 어메 좋아하는 거야. 기억해도. 예. 힘들 때 끓여주면 돼. 말보다 밥이 낫거든. 보기가 그 말을 한동안 되새겼지요. 그날 저녁 보기가 직접 국을 끓였습니다. 다나가 약재를 정리하다가 냄새를 맡고 고개를 들었지요. 뭐 하느냐? 국이요. 내가 황노파한테 배웠어요. 황노파가 어메 좋아하는 거래요. 다나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보기가 사발에 담아 내밀었지요. 한 번 먹어봐요. 맛 좀 봐주세요. 다나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지요. 어때요? 맛있다. 보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다나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억지로 눈을 내리깔며 국을 다 마셨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다나가 새벽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약방 구석에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지요. 보기가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약재 이름이 적힌 책이었지요. 자지 않고 뭐 하느냐? 공부요. 몇 시인 줄 알고. 모르요. 재밌어서요. 내일 해라. 이거 다 읽으면 자려고요. 얼마나 남았느냐? 반요. 덮어라.
조금만요. 보기야. 예. 내일도 책 있다. 보기가 마지못해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요. 다나가 촛불을 끄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책이었느냐? 약재 효능 정리한 거요. 다 외웠냐? 반은요? 어떤 거 외웠느냐? 우슬, 두충, 독활, 방풍이요. 쓰임은 무릎이랑 허리요. 부작용은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다음엔 그것도 외워라. 예. 독활은 뭐에 더 쓰는지 아느냐? 감기도요? 맞다. 내일 나머지 외우고 나한테 말해봐라. 검사해요? 그래. 보기가 이불 속에서 뒤집었습니다. 좋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다나는 촛불을 끄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보기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다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지요. 이 아이가 이 약방의 약재 이름을 전부 외우는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보기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마당을 쓸고 약재 항아리를 닦고 그리고 책을 펼치는 것이 차례가 되었지요. 어느 날 오후 다나가 약을 짓는 동안 보기가 옆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메, 여기 이 숫자가 이상해요. 어디? 이 날짜의 생강이 열근인데 다음 달에 또 열근이에요. 한 달 만에 다 쓴 거예요. 보기가 온 집안에 있는 책을 찾아보다 보니 꽁꽁 숨겨놨던 재원의 장부까지 찾은 것이었습니다. 예전 기록이다. 그래도 많지 않아요? 그래. 왜 이렇게 많이 납품했어요? 관아에서 요청한 거야. 관아가 생강을 그렇게 많이 써요? 보기야. 예. 나중에 설명해 줄게.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부를 들여다봤지요. 다나는 보기가 보고 있는 것이 어느 시기의 기록인지 알았습니다. 재원이 이상함을 발견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지요. 이 아이가 직접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약재를 고르는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많이 컸구나. 그러고도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보기가 13살이 되던 해였지요. 그 사이 약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다나 혼자 하던 일을 이제는 둘이 나눠서 했지요. 보기가 아침 손님을 맡고 다나가 약을 짓는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다나가 황노파의 약을 가져다 주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혼자 약방을 지키던 보기에게 손님이 들어왔지요. 주인 어른 안 계시냐? 약방 문을 열고 들어온 사내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보기가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이며 맞이했지요. 잠시 저작거리에 가셨습니다. 제가 먼저 좀 살펴봐 드릴까요? 내까지 어린 놈이 약에 대해 뭘 안다고. 사내가 미덥지 못한 듯 혀를 찼으나 보기는 주눅 들지 않고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어디가 어찌 불편하신지 말씀만 해 주셔요. 주인 어른 오시면 바로 전해드려야 하니까요. 배가 자꾸 뒤틀리고 소화가 안 된다. 벌써 이틀째야.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도통 넘어가질 않으니 조금 깨작거리고 말았지. 혹 차가운 걸 드셨거나 몸을 차게 하신 적은요? 어제 한낮에 덥기에 냇가에서 발을 좀 담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몸이 좀 젖긴 했다만. 보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약방 한쪽에 준비해 둔 생강을 꺼냈습니다. 속에 찬 기운이 들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우선 몸을 덮이는 생강차부터
한 잔 드셔요. 곧 주인 어른이 오실 테니 확인을 받은 뒤에 소화에 좋은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손님이 기특한 듯 보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 놈 나이가 몇인데 일이 영리하냐? 13입니다. 13세 벌써 약을 지어? 아닙니다. 약을 짓는 건 주인 어른의 몫이고 저는 그저 곁에서 배우는 보조일 뿐입니다. 사내가 그제야 안심한 듯 자리에 앉아 보기가 내온 생강차를 들이켰습니다. 마침 다나가 약방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다나의 눈길이 손님의 찻잔과 보기에게 머물렀습니다. 보기가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냉기가 속으로 든 것 같아 생강차부터 드렸습니다. 배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하신 지 이틀 되셨는데 어제 소나기를 맞으며 냇가에 계셨다 합니다. 약은 아직요. 아니 주인 어른께 확인받고 지으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나가 손님에게 다가가 가만히 맥을 짚었습니다. 잠시 후 다나가 보기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게 보았다. 내가 직접 약을 지어보거라. 보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나 앞에서 제 손으로 약을 짓는 것은 처음이었지요. 보기는 떨리는 손으로 약장을 여러 재료를 꺼냈습니다. 비록 손끝은 가늘게 떨렸으나 저울질하는 눈매만큼은 잠옷 진지했습니다. 약꾸러미를 받아든 손님이 나가는 길에 다나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약방댁, 저 아이 장차 이 약방 주인이 되겠소. 다나가 엷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구만리입니다. 손님이 멀어지자 다나가 보기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잘했다. 진짜요? 그래. 어매한테 진짜 칭찬받은 게 오늘로 딱 7번째예요. 그걸 다 세고 있었느냐? 그럼요. 제 일로 기분이 좋은 거요. 앞으로 셀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 보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였지요. 다나가 보기를 데리고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좋은 약재를 고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저자를 걷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다나를 반기며 곁에 선 보기를 쳐다봤지요. 약방댁. 아이가 그새 몰라보게 컸구먼. 예, 벌써 일이 되었습니다. 하는 꼴 보니 아주 똘똘해. 약방 다음 주인 자리는 걱정 없겠어. 보기가 약재 더미 앞에 멈춰서서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를 맡고 색을 살피고 손으로 꾹 눌러보기도 했지요. 다나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려놓거라. 왜요? 색은 참 좋은데요. 속까지 바짝 마르지 않았어. 제대로 마른 것이랑 이건 눌렀을 때 들어가는 느낌이 다르다. 보기가 두 약재를 번갈아 눌러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정말이네요. 이건 속이 좀 눅눅해요. 그걸 알아야 좋은 약을 짓는 게다. 어매는 어떻게 이걸 만지자마자 바로 아세요? 오래 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법이지. 저도 오래 하면 어매처럼 될까요? 그럼. 다나가 약재를 고르는 동안 보기가 묵묵히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기가 나지막이 입을 뗐지요. 어매. 응. 저 어매랑 이 약방일 계속하고 싶어요. 다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조금 느려졌지요. 그 즈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자라면서 얼굴선이 굵어지자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생김새가 드러난 탓이었지요.
오뚝하게 솟은 콧날과 깊게 파인 눈매가 뚜렷해질수록 사람들은 보기의 얼굴에서 자꾸만 관아의 최치원 현감을 떠올렸습니다. 이보게 저 약방 아이 말이야. 볼수록 현감 날이랑 너무 닮지 않았나? 쉿, 사람 잡을 소리 말게. 그런데 정말 고며 눈매가 영락없구먼. 이 은밀한 수근거림은 결국 최치원 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소문을 전한 신복에게 최치원은 붓을 멈추고 낮게 물었지요. 그 아이가 약방에 처음 나타난 것이 정확히 언제더냐. 최치원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단순히 닮았다는 소문 이상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기이하고도 무거운 물음이었지요. 그 소문은 요즘 들어 저자 심부름이 잦아진 보기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보기는 제 생김새를 두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못 들은 척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약재를 살피며 상인들에게 다가갔지요. 아저씨, 이 약재는 예전 관아에 납품하던 것들만큼 실해 보입니다. 보기가 물건을 꼼꼼히 살피며 툭 던지듯 말하자 상인 김 씨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허, 녀석. 내가 관아 납품하던 물건을 어찌 알아? 약방에 남은 옛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아저씨네 물건이 아니면 관아에서도 받질 않았다고 적혀 있던데요. 평소 빈말을 안 하는 보기의 칭찬에 김 씨가 으쓱해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랬지. 그때 재원이랑 내가 합이 참 잘 맞았거든. 그 양반이 물건 하나는 기막히게 볼 줄 알았는데 그리 허망하게 가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약방 형편이 이렇지는 않았을 게다. 어매는 옥에서 병을 얻으셨다던데 그리 갑자기 몸이 상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글쎄다. 워낙 건장하던 양반이라 다들 의아해하긴 했지. 하지만 관아에서 병사라고 못을 박으니 누가 감히 토를 달겠냐. 그저 옥살이의 사람이 갑자기 그리 될 수도 있나 보다 하며 입을 닫는 거지. 보기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길가에 앉아 쉬고 있던 노인 곁에 짐 꾸러미를 내려놓으며 잠시 숨을 돌렸지요. 할아버지, 방금 지나간 현감 나리의 기세가 무척 서늘합니다. 원래 저리 엄하신 분입니까? 보기가 진지한 눈빛으로 묻자 노인이 혀를 차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서운 분이지. 제 뜻에 고분고분하면 은혜를 베푸는 척해도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놈은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분이야. 내 집 약방 어른도 현감 나리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알아선 안 될 걸 알게 됐다나 뭐라나. 약재를 다루는 분이 관아에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글쎄, 약재가 오가면 장부가 남고 장부가 남으면 돈의 흐름이 보이는 법 아니겠느냐. 여튼 그 뒤로 현감, 나리 이름만 나와도 다들 제 목이 달아날까 무서워 입을 꾹 닫는 게야. 보기는 저자를 나오면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현감의 서슬퍼런 칼날이 두려워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보기는 자기가 모은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약방 장부에서 본 숫자들, 상인들에게 들은 억울한 죽음의 소문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보며 수군대던 사람들의 눈빛.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어매의 남편이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비극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말입니다. 보기는 이 모든 것을 다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약방에 들어선 황노파가 다나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나야, 보기가 요즘 저자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닌다는 거 아느냐? 처음 듣습니다. 상인들이 그러더라고. 약방 아이가 재원의 일을 물어봤다고. 보기가요. 그래. 그 아이가 혼자 알아보고 있는 거야. 다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달 정도 됐대. 다나는 약재 항아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다나에게는 말 한마디 없어 그저 또래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는 거겠거니 했지요. 확 높아. 응. 보기가 왜 말 안 했을까요? 걱정 주기 싫었겠지. 너처럼, 저처럼요? 너도 혼자 다 짊어지려 하잖아. 쏙 빼닮았어. 그 아이가. 황노파가 일어서며 말했지요. 보기가 14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다나가 약방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서는데 황노파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다나야, 안으로 들어가자.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다나는 황노파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약방 안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황노파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지요. 다나야, 보기 얼굴 요즘 자세히 봤느냐? 예. 누구 닮았다는 생각 안 해봤어. 다나의 입이 굳었습니다. 콧날이랑 눈매가 최치원 현감이랑 쏙 빼닮았다. 다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나의 입술이 굳어지자 황노파는 10년 넘게 묵혀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나야, 기억나느냐? 10년도 더 전,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밤에 웬 초라한 여인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더냐. 그이가 바로 현감이 몰래 숨겨두었던 옥분이라는 여인이었어. 다나가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황노파의 이야기는 이어졌지요. 여인은 품 안의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도 돈 한 푼이 없어 약방 문턱에서 주저앉아 울기만 했지. 그때 내 서방 재원이가 어땠느냐. 돈 없으면 나가라고 손살에 치기는커녕 제 도포를 벗어 여인의 어깨에 덮어주지 않았어. 갓난아이가 먹을 약이라며 가장 순한 약재들만 골라 아주 맑게 달여서는 직접 숟가락으로 아이 입술을 적셔주었지. 황노파는 그때 재원의 얼굴에 어린 미소를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약값을 치를 길이 없다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자 재원이는 아이 목숨의 값이 어디 있겠소. 나중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그때 웃으며 인사 한번 해주시오라며 오히려 여인을 다독였단다. 너 또한 그 여인에게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내어주며 아이가 땀을 흘려야 열이 내린다고 손을 잡아주었지. 황노파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밖에서 잠든 보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내가 아이의 강보를 다시 싸주다 보았단다. 아이의 왼쪽 발바닥에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는 것을. 그게 최씨 집안 내력이라더구나. 다나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다나는 보기의 발바닥에 있는 붉은 반점을 떠올렸습니다. 황노파가 다나의 떨리는 손을 꼭 쥐었지요. 무서웠다. 사실을 알면 내가 그 가련한 아이를 내칠까봐. 아니, 현감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 약방을 풍비박산 낼까봐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어. 하지만 다나야, 저 아이가 원수의 씨앗이라 해도 보기의 죄는 아니지 않느냐. 보기는 그저 우리 보기일 뿐이야. 알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나가 간신히 대답하자 황노파는
이제야 남편 재원의 죽음에 얽힌 마지막 진실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서방 재원이가 죽던 날 말이다. 사실 나는 보았어. 황노파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다나는 숨을 멈춘 채 노파의 입술만을 바라봤지요. 황노파는 잊으려 애썼던 그날의 기억을 겨우 토해냈습니다. 다나야, 관아에서 재원이 시신을 내주었을 때 너는 그저 안색이 창백할 뿐이라 생각했지. 이마에 외상 하나 없고 그저 곧불이라도 심하게 앓다 간 사람처럼 깨끗해 보였으니까. 그래서 너도 관아에서 말한 급체로 인한 급사라는 말을 믿고 싶었을 게야. 황노파가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나는 보았다. 관아 뒷마당 구석에서 사내들이 젖은 멍석으로 재원이를 말아놓고 몽둥이질을 하던 것을. 놈들은 영리했어. 겉살이 터지고 피가 튀면 고문한 티가 나니까 일부러 두꺼운 멍석을 몇 겹이나 씌워 속만 골라 때린 게야. 겉으로 보기엔 멍 하나 들지 않아도 속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거지. 다나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때 보았던 남편의 그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던 얼굴이 사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안으로 삼켜낸 고통의 결과였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재원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게 가명에 보내려 했던 고발장이었다더구나. 그걸 뺏으려는 아전들의 발길질을 견디면서도 그 정직한 양반이 끝까지 입을 안 열었어. 현감 그자는 재원이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곧불 약이나 한 사발 먹여보내라며 비웃었지. 결국 재원이는 피 한 방울 밖으로 흘리지 못한 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죽은 게야. 황노파는 다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나야, 그놈들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병사로 꾸미기 위해 재원이의 온매무새까지 정갈하게 다듬어 보낸 짐승들이다. 내가 그 비겁하고 잔혹한 현장을 다 보고도 내 목숨 하나 보전하겠다고 이제야 입을 떼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는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지요. 아주머니, 최치원은 제 여인이었던 옥분이라는 분을 왜 그토록 매정하게 내쫓은 것입니까? 제 자식까지 가진 이를요. 황노파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그자가 재원이를 무고하고 나서 가장 먼저 두려워한 게 무엇이었겠느냐. 바로 돈의 흐름을 아는 눈이었지. 옥분이라는 여인은 현감의 수발을 들며 관아의 검은 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단다. 재원이가 죽으면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건 옥분뿐이었으니 현감에게 그 여인은 사랑하는 정인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던 게야. 황노파가 다나의 손을 놓았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나야, 이제 진짜 조심해야 해. 보기도. 알겠습니다. 황노파가 나갔습니다. 다나는 혼자 약방 안에 앉아 있었지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어둠 속에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듣던 최치원의 첩자가 관하로 은밀히 달려갔지요. 나리. 황씨 노파가 약방 여인에게 모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아이의 출생은 물론 임재원이 고문당해 죽은 사실까지 전부 말입니다. 서책을 넘기던 최치원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지요. 처리해라. 예. 노파를.
흔적도 남지 않게. 예, 날이. 첩자가 물러나고 최치원이 혼자 중얼거렸지요. 너무 오래뒀구나. 그것이 황노파의 운명을 결정지은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다나가 막 불을 끄려던 참에 약방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지요. 열어보니 횃불을 든 사내 셋이 서 있었습니다. 관복도 아니고 관아 아전도 아닌 그냥 덩치 큰 사내들이었지요. 아이를 내놓으시오. 그 자리에서 죽기 싫으면. 다나는 문 안에 잠든 보기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약방 아씨 아들이라고 고을에 다 알려졌소. 누가 보냈습니까? 알 필요 없소. 아이만 내놓으면 해코지는 없을 거요. 다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안에서 걸어 잠갔지요. 사내들이 한동안 문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갔습니다. 다나는 그날 밤 불을 끄지 않았지요. 다음 날 새벽 약방의 공기는 서리가 앉은 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지샌 다나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정신은 오히려 시퍼런 칼날처럼 날이 서 있었지요. 하지만 정작 소식이 끊긴 것은 밤에 찾아왔던 괴한들이 아니라 황노파였습니다. 장터에 나물 몇 가지를 내다 팔러 간다며 나선 노파가 해가 중천에 뜨도록 돌아오지 않은 것이지요. 다나의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약방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씨, 이를 어째 저작거리 우물가 근처 풀숲에 황노파가 쓰러져 있답니다. 다나가 정신없이 뛰어갔을 때 노파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발을 헛디뎌 넘어진 듯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기력이 다해 급사한 모양이라며 혀를 찼지만 다나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재원이 그랬던 것처럼 황노파 역시 겉으로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 조용한 죽음에 삼켜진 것이었습니다. 약방으로 돌아온 다나는 마당 한 구석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기척도 없이 다가온 보기가 다나의 솜의 끝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어메. 보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깊었습니다. 다나가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았을 때 14살 소년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한 듯한 서늘한 빛이 감돌고 있었지요. 어젯밤 그 사내들 저를 데려가려 온 것이지요? 보기야. 다나는 대답 대신 보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바닥의 온기가 10년 전 남편 재원이 도포를 벗어 감싸주었던 그 갓난아이의 온기와 겹쳐졌습니다. 원수의 핏줄인 아이. 그러나 남편이 제 목숨과 바꾸어 지키려 했던 그 고발장만큼이나 소중히 여겼던 목숨이었습니다. 보기야. 내 말 잘 듣거라. 다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할매가 돌아가셨다. 사고가 아니야. 최치원이 그 입을 막은 게야. 보기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나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지요. 그자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 이제 이 약방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엄애도 알고 있었어요? 다나는 보기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다 알았느냐? 어느 정도요? 최치원이 내 친아버지야. 보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지요. 최치원은 내 남편을 죽였어. 그리고 오늘 할매도 죽였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어메. 응. 저 때문인가요?
다나가 보기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아니라고. 다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지요. 보기야. 그건 저지른 자의 죄야. 네, 죄가 아니야. 황노파가 했던 말이었지요. 사람의 죄는 핏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저지른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 말이 이제야 다나에게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보기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나는 보기를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지요. 황노파가 떠난 밤 둘은 그렇게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나와 보기는 황노파 집 앞에 앉아 있었지요. 둘 다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엄해. 황노파가 엄해 걱정 많이 했어요. 저한테도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랬겠지. 저 잘할게요. 다나가 일어나서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보기도 따라 일어섰지요. 약재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보기가 약재 항아리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닦기 시작했지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다나도 옆에 앉아 약재를 골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 없이 나란히 일을 했지요. 그 침묵이 황노파가 없는 것을 조금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기가 다나에게 말했지요. 엄해, 저 그동안 알아본 것들이 있어요. 저자 상인들한테 들었는데 임재원 어른이 옥에 들어가기 전에 현감나리가 뭔가 크게 화를 냈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무렵에 최치원 현감이 새 창고를 하나 지었대요. 관아것이 아닌 자기 집 창고요. 그게 갑자기 생겼다고. 다나는 보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이가 혼자 그것까지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잘했다. 엄해도 알고 있었어요? 장부에 날짜가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이랑 맞아. 그럼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있어. 재원이 지키려 했던 장부가 있고 할매가 남긴 말이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기회가 필요해. 우리 말을 들어줄 사람이. 보기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엄해, 닷새 뒤입니다. 다나가 약재를 고르던 손을 멈추고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관찰사 나리가 이 고을을 시찰하러 오시는 날 말이에요. 저작거리 상인들이 관아에 납품할 물색을 맞추느라 온통 법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사 나리가 며칠 머물며 민정까지 살핀다더군요. 다나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닷새 뒤, 오래전 재원이 품속에 고발장을 넣고 관아로 향했던 것도 바로 이때 즈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멈춘 것만 같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지요. 다나가 보기를 보았지요. 상인들 말이 현감 나리가 관찰사 나리를 영접하려고 직접 고을 어기까지 나갈 거라 했습니다. 그날은 관아 포졸들도 길 닦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보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14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치밀했지요. 보기는 다나의 손에 뜬 낡은 장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엄해가 말씀하신 그 기회,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다나는 보기의 눈에서 단단한 결의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니라 함께 원통함을 풀어낼 든든한 동지가 곁에 서 있었지요. 다나가 장부를 가슴 깊이 품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닷새다. 내 아버지가 끝내 닿지 못했던 그 길을 이번엔 우리가 끝내야지.
보기가 의아한 듯 다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에 아이의 눈이 흔들렸지요. 다나는 보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성만 같다고, 나만 줬다고 다 아비가 아니다. 내가 살아갈 세상을 깨끗이 만들려다 죽어가니 이제부턴 그 사람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보기는 다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14살 소년의 어깨가 소리 없이 떨렸지요. 다나는 보기의 뒤통수를 쓰다듬으며 약방 건너편 멀리 보이는 관아의 기와 지붕을 노려보았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다. 다나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닷새 뒤 보기가 일어나 보니 다나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새벽 일과였으나 전날 밤을 꼬박 지샌 탓에 드물게 늦잠을 잔 것이었지요. 보기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약방 장부를 꺼냈습니다. 재원의 장부가 있는 자리를 알고 있었지요. 보기는 장부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약방을 나섰습니다. 다나가 눈을 뜬 것은 한시진 뒤였습니다. 곁에 있어야 할 보기가 없었지요. 장부 또한 사라진 것을 확인한 다나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나는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관아 마당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지요. 관아 마당에 다다랐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포졸들을 거느리고 위엄 있게 서 있었고 그 앞에는 14살 소년 보기가 단정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소인은 이 고을 현감 최치원의 혼외 자식이옵니다. 다나의 발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보기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낭낭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소인의 친어미는 최치원이 버린 여인 옥분이옵니다. 하나, 소인의 진짜 어미는 버려진 저를 거두어 사람으로 키워주신 이 고을 약방 주인 박다나이옵니다. 다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지요. 보기는 품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관찰사 앞에 높이 올렸지요. 소인이 가져온 이 장부를 보십시오.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이 고을 약방 주인 임재원이 납품 수량의 차이를 날짜와 품목별로 기록해둔 것이옵니다. 관아의 납품 장부와 대조하면 최치원 현감이 약재 차액을 5년에 걸쳐 착복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옵니다. 관찰사의 눈매가 매서워졌습니다. 보기의 고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임재원은 이 진실을 고발하려다 현감의 무고로 고문을 당해 죽었사옵니다. 또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증언하려던 황씨 노파는 불과 보름 전 입막음을 하려는 현감에 의해 살해되었사옵니다. 이 모든 것이 최치원의 지시입니다. 관찰사가 장부를 받아 펼쳤습니다. 마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지요. 다나는 그때서야 홀린 듯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보기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보기의 눈에 찰랑이는 물기가 고였으나 아이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관찰사가 호통치며 최치원을 불러들였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최치원이 나타났을 때 그의 안색은 이미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보기가 내민 장부를 보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지요. 이것은 조작된 것이오. 저 아이는 내 자식도 아니고. 그러자 관찰사가 서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이 아이의 왼발 바닥에 있는 붉은 반점은 최 씨 가문의 내력이라 들었소. 지금 당장 확인하겠소. 최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곁에 있던 아전 하나가 시선을 피했지요. 그는 뒷걸음질을 쳤으나 포졸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그때 최치원 곁에서 수발을 들던 아전 하나가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바로 최치원이 보기를 감시하라 보냈던 첩자였습니다. 소인이 증언하겠습니다. 황노파를 처리하라 명하신 분도 임재원을 고문해 죽인 사실을 병사로 위장하라 명하신 분도 모두 현감 나리이십니다. 이놈이 나리. 저도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최치원이 달려들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관찰사가 장부를 덮으며 엄중히 선포했습니다. 발바닥 반점이 일치하고 납품 기록 또한 가명의 장부와 대조하니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 최치원, 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저자를 즉시 압송하라. 최치원의 입이 멈췄습니다. 곁에 서 있던 아전들이 하나둘 눈을 내리깔았지요. 최치원의 관모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10년을 끌어온 피 맺힌 원한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지요. 그때 다나는 혼자였으나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약방 문을 열고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약재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보기가 그중 항아리 하나를 품에 안고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어메. 응. 이거 냄새 맡아봐요. 왜? 냄새가 나요. 당연하지. 약재니까. 아니에요. 이건 쓴내가 더 나는 게 딱 봐도 저쪽 항아리 짝이에요. 보기야. 뚜껑 짝이 또 바뀐 것 같은데요. 보기는 장난기 어린 눈으로 다나를 보았습니다. 다나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던 그날의 기억을 꺼내어 어미의 마음을 녹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다나가 웃었습니다. 처음 웃었던 그날처럼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이번에는 입술만 달싹이는 것이 아니라 눈가까지 환하게 물드는 온전한 웃음이었습니다. 보기도 그런 다나를 보며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핏줄에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지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나는 피보다 따스한 것은 날마다 마주 앉아 나누었던 밥상의 온기였고 그 온기에 기대어 서로의 시린 가슴을 데우며 다시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남겨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약방에는 봄이 왔고 다나와 보기는 다시 약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